안녕하십니까. 정비조합과 총회 진행자 국토계획경제연구원 원장 유영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총회 준비 과정에서 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이사님들이 총회를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안건 상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이사회의 상정과 회의가 없이 총회가 개최되면 그것은 총회 결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사회에는 진행을 하시라는 것. 물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유효한 총회의 판결도 있죠. 그 경우에는 이사회의 정수가 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등 행위가 있었을 때 예외적으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총회 안건이 총회로 상정되었을 때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사회에서 대의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도시민주공업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 대의원 회의는 도시개발법에 있어서의 대의원 제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촉진특별법 체계에 있어서의 대의원 회의는 임의기구였죠. 그리고 모든 결정은 집행부에서 이사님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 결국 조합원들의 의견 상달이 되지 않고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왜곡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민원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도시민주공업환경정비법에 있어서의 대의원의 제도는 매우 강화되고 역할이 커졌죠. 우선 규범적인 것부터 볼까요?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합원 100명 이상이 된 곳에서는 필수적으로 대의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명 이상 된 조합의 경우는 대의원회가 이제 상설 기구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의원 수는 10분의 1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명 이하의 경우에는 계산하는 셈법이 빤하니까 쉽죠. 그런데 이제 1000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 대의원 수를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규정을 둔 것이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었죠. 이렇게 해서 대의원의 수가 확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규범적으로 대의원 회의를 만들어 놓은 만큼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의원 회의가 정수에 충족을 할 때는 대의원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정수 이하가 될 경우에는 조합이 식물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임원 선출을 하는 것 관련해서는 대의원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대의원 정수 이하의 경우 대의원 회의 결의가 무효입니다라고 대법원에서 결정이 된 이후 만일에 대의원의 수가 정수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대의원 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각 조합에서는 이 대의원의 정수 미달이 되지 않도록 매월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합원 분들 중에서 대의원 역할을 하시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 그분은 대의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의원이 아닌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대의원들이 나 이 동네 물건 팔고 갑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 정수 미달이 되지 않도록 매월 최소한 대의원님들의 변동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정수 이하가 되면 조합은 식물이 될 수도 있어요. 식물인간입니다. 식물 조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또 엄격하게 두고 있죠. 내용을 보시면 3년 내 1년 거주 요건이 있고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과거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불과 한 달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와서
동네를 온통 뒤집어 놓는 경우 있죠. 부동산 브로커 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방향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 진행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대의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강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의원 선임은 어떻게 할까요? 자, 선임. 대의원 선임에 관련해서도 총회의 필수 결의사항입니다. 총회에서 뽑아야 돼요. 물론 대의원들이 숫자가 부족하면, 여기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정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 수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 아래로 내려오면 총회에서 새로 뽑아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입후보 공고하고. 그러나 대의원이 정수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경우, 그 중에서 숫자가 부족하면 대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보궐선출을 합니다. 대의원들이 5명 이상 추천을 받고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선임의 절차의 기본 원틀은 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이라는 것. 총회에서 선정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선출을 할 때 많은 조합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조합원 1000명에 대의원 100명을 뽑습니다. 그랬더니 어찌어찌 정리를 해서 100명의 후보자가 확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한 방에 끝내는 거죠. 대의원 100명에 대해서 찬성한다. 무효죠. 왜냐하면 대의원 한 분 한 분은 대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지만 B라는 사람은 싫어요. 그러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호불호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사례도 있었죠. 대의원 후보를 받아봤더니 정수에 넘어섰어요. 그러면 정수가 넘어서면 선출을 하는데 총회에서 매우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누구를 후보로 할 것인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의원을 뽑았더니 무효가 됐어요. 왜냐? 대의원 선출 권한은 어디라고 했죠? 총회 권한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후보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의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이제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죠. 의결의 원칙은 평등합니다.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1인 1표로 진행하죠. 자, 서면결의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또 대의원회에 관련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묻지 못할 일들이 좀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대의원 회의를 개최를 하고자 할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의원 회의를 참석을 해보면 나는 모르는 일들이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고 심한 얘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그게 왜 결정이 됐냐는 거죠.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이것도 참 양식이 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대의원 회의나 이사회를 하고 나서 현장이 힘들어지는 경우는 또 이렇죠. 특히 이사들 회의할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안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여러 개의 안건이 나와서 그 중에서 하나가 채택이 되고, 이 채택된 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회의 진행 중 A 안건, B 안건, C 안건을 제시를 한 결과 A 안건이 채택이 되었더니 이 C 안건을 제안을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는 본인도 이 동네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안건이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의원 회의 또는 이사회 결의에서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죠. 우리 동네 큰일 났어. 지금 내가 이 C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이사, 대의원, 이 멍청한 놈들이 A를 선택했거든. 우리 동네 큰일 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나와 친한 사람이 그 얘기를 와서 전달을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사회가 되었던 대의원 회의가 되었던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사항은 존중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대로 일은 진행하는 거예요.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이사회의 결정이나 대의원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의결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의결을 해서 그 사업 방향은 어떤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 설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대의원에서 의결되고 나면 그 의결된 내용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이사 대의원들은 다 공통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과거 법제에 비해서 대의원 회의 기능이 이제 강화되면서 대의원 회의는 총회에서 결의할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위임받아서 결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권한까지 생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총회에서 반드시 결의하고 진행을 해야 될 어떤 사안이 이사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다든지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집행을 했다면 이것은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이에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총회에서 반드시 결의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조합의 존립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업 진행 단계에 관련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비용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합 존립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조합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관과 재규정을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사나 대의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있죠. 존립에 관련해서는 이 조합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임 대의원 선임과 해임에 대한 권한이 총회의 권한입니다. 또 있죠.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조합원의 자격을 탈퇴 제명에 관련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사회나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나 총회의 결의사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의 통합이나 해산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도 반드시 총회의 권한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업무들을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집행을 했다면 도시민주거 환경정비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 진행 관련된 것이죠. 사업 진행 관련해서는 먼저 업체 선정 관련해서 반드시 총회에서 선정하여야 하는 업체들이 있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시공건설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그리고 감정평가사. 이 감정평가사의 경우는 재개발의 경우는 조합에서 관청에 돈을 지출을 하고 납입을 하고 나면 관에서 감정평가서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조합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죠. 이거 구별해야 되겠죠. 이런 반드시 총회에서 선정해야 되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사업 단계에 관련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수립과 변경, 관리처분 계획과 수립과 변경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사업 시행이나 관리처분이라는 내용이 설계의 개요 변경에 따라서 다시 총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아울러서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할 내용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되는 것을 이사회나 대의원에서 뚝딱 결정하고 경미한 변경인 것처럼 바꿔가는 경우 있어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나 총회의 결의사항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용이죠. 도시민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비용 문제만큼 심각하고
또 조심히 다뤄야 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자금의 차입과 이율 및 상환 방법에 대한 결정, 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입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정비사업비에 대한 사용에 관련해서 총회 결의사항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 진행하다 보면 이 정비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비 변경에 대한 결정도 총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계약인데 이 계약이 예산에 없습니다. 이런 계약도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에 관련하여서 이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도 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부담에 대한 이제 청산금에 대한 분배에 관련된 것도 총회의 결의사항이죠. 또 있죠. 이것 말고도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받아야 되고, 이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조합은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 미이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 이것도 총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조합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내용 중 대의원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대의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 말고 사업 진행에 관련해서 대의원에게 위임한 것, 그것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또 강조를 드리지만 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이사회의에서 통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결정하고 집행하거나 대의원회의에서 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을 대의원에서 결정하고 집행을 할 경우 도시민주공항경정비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의원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대의원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의 소집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대의원회의에서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소집을 하죠. 그런데 이 조합장이 어떤 사유에 의하여서 대의원에 소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사업은 멈춰 있게 돼요.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의원회의는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 규정입니다. 필요한 기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정 수 조합원이 대의원회의를 요구를 하거나 일정 수 대의원이 대의원회 소집 요구를 조합장에게 할 경우 14일 내에 대의원회의를 개최를 해줘야 돼요. 이것은 조합원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의원이 신청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14일이 되었는데도 소집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즉시 감사가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도 조합장과 한통속이 되어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집을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서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해요. 대의원에 소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대의원회의 기능이 강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를 들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런 소집 청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14일이 넘어갈도록 회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소집했더니 이때서야 부랴부랴 조합장이 내가 소집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합니다. 이미 기회가 넘어갔어요. 감사만 소집권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장은 누가 할까요? 이미 조합장의 손을 떠나서 감사가 의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도 소집을 하지 않아서 소집권자가 시장 군수 허가에 의해서 소집이 되었더니 감사나 조합장이 내가 해볼게 라고 소집을 한 경우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 소집권자가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만큼 이 대의원회가 필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기구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집의 기간도 한번 보시죠. 기간. 원칙적으로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7일 정도 기간을 두고 소집을 해야 되죠. 그러면 기간 산정에서 초일 산입의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서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 기간도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소장판사들은 이 기간을 어기면 대의원회 무효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간은 반드시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긴급으로 대의원회의를 할 일이 생겨요. 자, 긴급으로 대의원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당일은 안 됩니다.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3일의 기간은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해서 대의원회 당일날 의장이, 조합장이 발언을 해서 이 긴급으로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의를 받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걸 정식 안건으로 다루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옛날에 이 사업 진행할 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조합이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편끼리만 모아서 알리지도 않은 안건을 갑자기 올려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의원 회의를 할 때는 7일 전에 원칙적으로 통지 후 회의를 하도록 하고 아무리 급한 안건이라 하더라도 3일 전 통지한 후에 그 대의원 회의 날 의장의 발의로서 이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할 것인가를 결의를 받고 심의 절차를 들어가야 됩니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지죠, 통지.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에서는 등기 발송을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지의 내용은 인편으로 줘도 되고 택배로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직접 전달해주고 사인 받아와도 되겠죠.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등구편을 하여야 됩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혼돈 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의원 회의를 할 때 문제되는 것이 대의원 아닌 자가 대의원 회의에 들어와서 참관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각 현장을 들여다봤을 때 대의원 회의에 일반 조합원이 참석을 해서 그 대의원 회의가 깔끔하고 조용하게 바람직한 회의로 끝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대의원 회의에 참관인으로 방청권을 원하는 사람은 일단 와서 떠듭니다. 그래서 대의원 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요. 심지어는 대의원은 50명인데 참관하겠다는 사람들이 200명씩 오는 경우 있어요.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역시나 이 방청권에 대해서 의사규정에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청권 관련해서 대의원회의에 참석을 할 때는 몇 명까지 방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렇게 방청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 대의원의 초청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대의원회에 참석한다는 것을 제출을 한 사람에 한해서 방청권을 두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이 회의는 대의원 회의예요. 그런데 대의원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소란이 벌어지죠. 심지어는 제가 어느 현장 관여했었던 경우에는 대의원 회의를 11번 했어요. 믿어지세요? 이게 대한민국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 회의가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사진행 규정에 이 방청권에 대한 제도, 그리고 또 이 대의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대의원회의 제도와 또 대의원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